왕비께서는 전화가 계신 곳에 사임당이 남자였다면 직업은 뭐였을까요? 왜 백정을 싫어할까요? 왜 백정을? 아니 소 먹잖아요, 다. 돼지 먹잖아요. 그 일이 선에서 싫어했을까요? 놀랍게도 왕이 직업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왕이 된 사람들은 또 마음이 어땠을까? 소명의식은 있었겠지만.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TBW의 가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종로구청하고 13명의 대학생들의 만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종로구청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매력들을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선한 감각으로 전달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고 제가 다시 만들 겁니다. 이건 그냥 지워버리세요. 밀레니얼이 만든 종로 사용 설명서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서 6번 행사가 진행될 거예요. 아마 공지 받으실 겁니다. 다 신청을 다 해야 되겠지만 오늘이 첫 회고, 근데 그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옥살롱이고요. 나이 들어 멋진 것들이라는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MBTI라고 MBTI를 바꾼 거죠. MBTI. 그래서 메트로, 뉴트로 분석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찐트로 추천소, 저기요, 젊은 분들이 가볼 만한 종로의 명소도 소개하는 것들도 있고, 전시회도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에서 지켰으면 하는 에티켓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행사, 가장 의미 있는 날이고, 저는 오늘 크게 역할이 없을 것 같고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준비를 못해서. 오늘은 박광일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 박 대표님은 지금 뭐 방송활동이나 뭐 TV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조작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행 이야기라는 그 답사 중심의 여행사 대표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 제국에서 민국으로 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 대표님이 해주시는 일이 어쩌면 이제는 뼈만 남아있는 문화유산에 이 살을 붙여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뼈만 봤을 때는 친근감이 없었는데, 박 대표님의 책을 읽거나 방송을 보거나 설명을 듣고 나면 갑자기 이 동시대에 사는 나의 등신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구성하고 이끌어 주실 때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박광일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반갑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종로구청 TBWA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한옥 살롱입니다. 살롱. 예, 그래서 한옥하고 살롱이 어울릴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울리지 않으면 어울리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품위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배치는 이쪽이 고귀합니다. 이쪽이 고귀하지만 평가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이 가운데 두 분은 앞으로 고귀해질 분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는 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인데요. 여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제비뽑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의지가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더니 왕이에요.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손을 잡고 계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포기를 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어쩌면은 이거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여기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다 귀한 분들이었겠지만 들어오시는 순간 한가름이 났던 거죠. 일단 그게 신분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냥 이렇게 뭐 조선시대 어느 신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마침 우리나라가 역사 영화,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를 한번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포스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한산성입니다. 여기 굉장히 불쌍하신 분 두 분 계시죠? 서자, 중인. 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왕의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분에 관계없이 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만약에 낮다, 그럼 얼자가 됩니다. 그래서 서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태조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29명. 그들의 아들은 전부 다 격이 똑같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라면 첫 번째 부인만 대군이고 나머지 부인의 아들들은 전부 다 군이 됩니다. 이게 성리학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무, 이적. 예는 중심이 둘이 돼서는 안 된다. 중심은 무조건 하나다. 적자는 하나다라는 얘기가 이들의 논리였고 그것이 조선시대 전체를 덮고 있었던 거죠. 신부는 형식을 넘어서서 이미 이데올로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동의보감을 썼던 이 이제 우리 중인에 이제 해당하시는 허준 선생입니다. 그 광해군을 이제 천연두를 치료함으로써 이제 부각됐고 무엇보다도 의학은 국민들에게 모두 통용이 되는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광해군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보감을 쓰셨고요. 동아시아 최대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내의원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죠? 도제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통은 자의정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의원에서 자기가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허준이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을 결정짓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가 아닌 겁니다. 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분제 사회에서 이런 어떤 중인들의 최고 목표가 달라졌던 겁니다. 만약에 허준이 정치가가 됐다. 그리고 허준이 영의정이 됐다. 아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조선의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동시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임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코 써서는 안 되는 것. 교양입니다, 교양. 현모양처. 이 말을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일단 현모라는 말도 있고 양차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네 낱말을 붙인 건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쓰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현모양처는 누가 없어요? 사임당이 없어요. 율곡과 이원수만 있어요. 그렇죠. 현모는 율곡에 대한 평가고요. 양처는 남편 이원수에 대한 평가죠.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사임당을 굉장히 좀 멋진 예술인으로서 평가를 했겠죠. 만약에 여기 주어진 질문처럼 사임당이 남자였다면 직업은 뭐였을까요? 정치가나 학자로서 평가를 받겠죠.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양반의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임당을 높게 평가해서 예술가라고 하는데 뜻밖의 생각해보면 여자라는 게 신분이었어요. 만약에 사임당이 이원수와 같은 남자였으면 이원수가 수훈탕관 할 동안 그 시기에 훨씬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갔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분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추노입니다. 이 추노라는 것은 도망노비를 쫓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떠세요? 노비 생활 해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쟤네들 별것도 없는데 되게 잘난 척하는 거 보이고. 이제 노비라는 지위가 굉장히 속상하다,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노비가. 주인이 자기 자식을 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라는 거를 저 사람은 그냥 힘들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 힘듦 속에는 굉장히 큰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선을 우리는 놓쳤던 부분들이 있던 거죠. 조선시대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노비제도예요. 전 세계 어지간한 나라들은 2대 내지 3대를 지나면 또 본인 돼서 노비는 끝납니다. 근데 심지어는 거기가 양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재판에 져서 노비가 된 케이스. 그럼 거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여태까지 우리 옆집에 농사 짓는 애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노비였어 라고 해갖고 노비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노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마을 단위 호적을 조사를 해보면 마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략 한 30% 정도.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네 분 중에 한 분은 노비였던 겁니다. 네,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백정이 등장할 때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례죠. 여기 이제 박용우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로 등장을 하는데 역사 속 이름은 박서양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의사가 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간도로 갑니다. 간도에 가서 독립군, 그 다음에 우리 이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열었다. 그런 분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백정을 싫어할까요? 왜 백정을? 아니 소 먹잖아요, 다. 돼지 먹잖아요. 그 일이 천에서 싫어했을까요? 백정은 지금으로 치면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해요. 자, 천하다라는 말이 어디서 또 비롯됐는지 짐작이 되시죠? 나와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없었고 당시 우리가 개화가 되지 않았고 외국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박서양의 운명은 뭐였을까? 계속해서 사회 속에서 천대받고 굉장한 어떤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1894년에 가보 개혁이 됐지만 백정들은 신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진주에서 형평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형평운동이 바로 백정들의 신분 탈출입니다. 1930년대까지 갔던 마지막 신분, 백정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무슨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국사 시간에 보는 그런 내용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영화 속 또는 드라마 속의 얘기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집과 음식입니다. 먼저 집에 대한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자는 어디에 사실 것 같아요? 저는 대궐 같은 강아지를 살지만 집에 별로 안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집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밖에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노름을 하고 있어요. 노름이라. 우리 노비분. 제가 무슨 노비냐에 따라서 그냥 본인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역을 저지르고 나중에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요. 양반이었다가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제일 슬픈 경우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럴 경우는 보통 관노가 돼요. 좀 관청에 살지 않았을까요? 관청에? 아이고. 살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외국 노비였다. 그러면은 조금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어느 집에 귀속돼서 그냥 재산처럼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방에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건 어때요? 아, 가구가 어디 있겠어요, 노비 따로. 상 하나 주시면 감사히 쓰는 거죠. 아이고. 전화.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신부지에서 가장 좋고 가장 크고 일단 가족들마다 한 명씩 다 개인 집이 있는 그런 그렇죠? 우월해서 살고 있죠. 네, 고르시면 돼요. 경희궁으로 가실지 청파궁으로 가실지. 왕비께서는 전화가 계신 곳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 같이 동침하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이지요.
자, 각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아까 저희 근정전, 사실은 저기서는 뭐 행사를 치르니까 그 뒤에 가시는 건데요. 이제 궁궐이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벌써 신분에 따라서 건물의 외관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부터 사랑채하고 안채를 혹시 여러분들 한옥 가서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부엌만 찾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부엌이 있다. 그러면 안채입니다. 부엌이 없다. 사랑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만 구분하셔도 되죠. 어쨌든 양반들은 어쨌든 좀 돈을 모으기 쉬웠어요. 그래서 아마 기와집에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행랑채 같은 경우가 노비, 그래서 이제 솔거노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와집에 사실은 이제 그 안채하고 별당 같은 데 이제 우리 서자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가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농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인하고 경강상인은 사실은 집의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집의 규모는 더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분이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음식까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뭘 드셨을까요? 저는 한 7첩 칠첩한상을 차리셔야 합니다. 차리셔야 합니다. 칠첩한상을 차려서 옆에 분에게 넘겨주셔야 되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길 때. 그렇죠. 그래서 상을 물려받아야 돼요. 부부가 같이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으니까 아이고 힘드시죠 이거는. 그럴 땐 저기 시키면 돼요. 우리 백정께서는 저는 소고기 원래 먹었어요. 드시는 건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노비 어른. 저는 두 분 먹다 남은 거 먹거나 저 일 잘하면 마님이 예쁘다고 쌀밥 한 그릇 정도 드시지 않을까요? 일 잘하면? 쌀밥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 드셨을 것 같아요? 혹시 노비? 마당에서 그냥 줘놓지 않았어요? 마당은 안 되지.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그 집집마다 좀 다른데 좋은 양반을 만나면 좀 더 좋은 곳에서 먹는데 좋으신 분을 만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부엌에서. 네, 그래서 부엌이 넓어요. 한옥이. 그래서 그 노비가 그 많은 집은 부엌이 넓어서 거의 다 한 10명, 15명이 이렇게 대고 먹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농민께서는 저는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밥을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일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외모하고 좀 달라요. 고봉밥을에다가 산에서 캐온 뭐 나물 반찬 해서 먹었을 것 같고 특별한 날에는 키우던 닭을 잡아서 막 백숙 같은 걸 해놨어요. 실감 나는데. 우리 서자는 저는 따로는 반찬으로 먹다 남은 걸 먹지는 않겠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집안에서는 그렇게 차이 안 그러면 지나가다가 안채 노비한테 슬쩍 제가 먹고 싶은 거 찔러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순수하게 따랐을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해.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는 양반하고 똑같았다니까. 네, 근데 뭘 취직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취직이 안 되니까. 좋네. 네. 아까 그래서 토토하러 가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후전판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습니다. 네, 이런 상인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정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그 무게원이 이제 예전에 오지남이라고 요정이었잖아요. 요정이었어요. 나중에 가다가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제 한식에다가 중국 음식을 더하고 약간의 일본 음식을 더해서 겸상 차림으로 먹을 수 있었다. 그게 한정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임금님도 혼자 드시고 왕비도 혼자 드시고 그 다음에 양반 주인 어른도 혼자 드시고 같이 먹는 그룹은 어디 붙었냐면 농민, 노비, 백정은 같이 먹어요. 겸상을 해요. 거기는 따로 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그 독상을 받을 정도의 지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쪽 돈이 있는 집들은 다 독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상이 이제 임금님 12차 판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제 보조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드시는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이 이제 보통 우리가 7첩 반상,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우리 좀 가볍게 먹는 이게 이제 보통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 먹는 음식이고요. 아까 우리 농사 짓는 분, 저 정도 밥그릇은 다 이게 밥을 좀 먹는구나. 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개화기 와갖고 한국 사람들 밥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쩜 저렇게 저건 분명히 5명이다라고 했는데 혼자서 먹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힘을 써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밥상들이 나왔다니까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신 이 옷 하나 걸쳤을 뿐인데 먹는 것도 달라지는. 이제 옷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입니다. 관리들이 입는 옷인데 그 보면은 우리나라 옷의 특징이 뭐냐면 가지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겉에 입은 것은 관복이죠. 그런데 안에는 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관복은 중국의 옷이고 안에 입는 바지 저고리는 한국의 옷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지 저고리를 사실 위에만 저고리만 입었던 바지까지 입으면 그래서 옷 하나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직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서자분부터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조선시대. 아무 직업이나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서자로서 가질 수 있는 왕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 왕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왜 노비께서는 직업?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의외로 노비들이 직업을 좀 가져요. 어떤 직업? 외국어 노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그냥 장사했을 것 같은 왜냐면 저 말빨이 좀 좋아서 약간 상인대로 잡혀갈 위험이 살짝 있긴 하겠지만 괜찮아. 우리나라에 그런 인재가 필요해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물 같은 거 한번 팔아서 돈이 긴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습니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큰 돈 벌어오시고. 자, 우리 양반 남자분. 저는 좀 만약에 상군이시면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기회가 되면 연기 정도. 그럼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1인지야 만인지상에 연기전쯤을 한번 해봐야 직업을 좀 가져갔다. 제가 좀 충원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 상군이 아니시라면 일찍 죽었을 것 같습니다. 쿠데타도 있는데 쿠데타도 있고 뭐 이괄 그다음에 이임좌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양반 부녀께서는 저는 그 밥차리 바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직업이 신분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뭘 생각을 지금 그래도 여기니까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라도 하는데 조선시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너 미쳤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높고 낮음으로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신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 버리고 놀랍게도 왕이 직업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왕이 된 사람들은 또 마음이 어땠을까? 소명의식은 있었겠지만 그 소명의식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그 한독살롱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우리 신분, 조선시대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건데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한 가지 버릇이 생겼는데 그거를 과거에 어떤 좋던 나쁘던 어떤 사건들을 현재화시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제 얘기를 나눴는데 신분은 어쩌면 얼굴을 바꾼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에 신분을 이뤘던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혈통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학습과 그리고 능력이라고 평가받는 것도 역시 신분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누구나 기를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분 몇 퍼센트를 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신분이 이런 사회라는 것들을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들이 분노했던, 그리고 그들이 깨뜨리려고 했던 그런 방식과는 조금 달라야겠지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894년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갑오개혁이 뭐 일본의 뭐 어각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신분이 없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1919년에 3.1 운동을 겪으면서 우리는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저분 왕을 버립니다. 사실은 신분제는 정점이 그래서 피라미드로 가잖아요.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왕을 버리는 순간 신분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의지만 있다면 왕정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버렸던 그분들이 우리의 한 두세대, 세세대 선배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분, 이거는 누군가 또 얼굴을 바꿔서 만들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버릴 거냐. 굉장히 다양한 방식.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눠보면 신분제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이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려면 그 안 좋아진 부분들을 획득하는 방식들을 또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는 개운하다. 이런 공부가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더 찜찜해. 오늘 이 책을 괜히 봤어. 봤는데 머리가 더 아파. 이런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결점을 드리지 못하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게 오늘 제 정리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 파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근데 시대정신 얘기도 그렇고 선택관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신분제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자유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말하고 싶은 파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간 넘는 시간이라서 이건 좀 안타까운데 이건 또 우리 미래를 남겨두죠. 그래야 또 만날 테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사희 시인의 글 중에서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요양해전이죠. 이 여러 요양해전을 나가는 아침 1400년? 1597년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 1598년. 그 팩트들만 나열하는 건 역사일 수 있다. 근데 문학적 상상력은 그날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지, 아침 식탁에는 뭐가 올라왔을 것인지, 그거를 먹을 때 심정은 또 어땠을 것인지, 처음 맞는 바람에 대한 이순신의 느낌은 어땠을 것인지, 이거를 이 상상하는 게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지식을 더 많이 배워가시지는 아마 그렇게 뭐 많이 배우셨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접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가 연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팩트를 접근을 할 때, 역사적인 사실을 접근을 할 때 지금처럼 상상을 해보는 거죠. 문학적 상상력을 넣는 거죠.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 경자호란 같은 것도 그냥 그 무능한 그 조상들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문명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인조반정이라는 게 있었고, 인조반정에서 영을 추종하던 세력들의 말하자면 대의가 있었고, 그 대의를 놓는 순간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되게 좋았는데, 신라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술이었단 말이죠. 시대정신이 계속 변하는 거죠. 조선시대의 시대정신은 선비가 됐던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을 제대로 하면서 들어가는 게 그게 어릴 때도 아닌가? 너무 단순화시키지 말고. 그래서 지금 박광일 대표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명료해지지 않고 약간 혼미해지는 게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자리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청과 젊은 세대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분장까지 해주신 귀뚜라미에 고맙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자리 이끌어주신 박광일 대표님께 고맙다.